네, 안녕하세요. 푸드트럭으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사장님으로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2014년도부터 장사를 시작해서요. 지금은 커피비즈라는 서울에서 21개 정도의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비즈 대표 조명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저의 경험담을 담아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프랜차이즈의 대표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랜차이즈로서의 성장을 많이들 꿈꾸실 텐데요. 오늘 뭐 이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왔던 길들을 조금 같이 좀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에 맞춰서 본인의 경험들을 좀 맞춰주신다면 아마 또 나중에 저희가 또 같은 업계에서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어떻게 이 장사 업계에 들어오게 됐는지가 저는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그 기회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깃집이 좀 잘 안 되게 되면서 제가 이 장사에 좀 무서움을 맛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조금 많이 기울어지면서, 사실 제가 다시는 장사를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다시 오히려 장사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장사로 많은 분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방법들을 알려주는 좀 이 자리에 있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장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부모님이 잘 안 되셔서 접으시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꿈꿨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좋은 대학을 좀 나오고 그리고 좋은 그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러한 좀 평범하고도 남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러한 삶들을 꿈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중요한 그런 제 인생관을 바꾸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아마 좀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뭔가 하고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남자분들이라면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 저는 군대를 조금 특이한 곳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마 지금 사진을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교도소라는 곳을 경비하는 경교대의 일원으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모든 군대 생활이 힘들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힘들면서 굉장히 좀 의미 깊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도소라는 곳은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보통 이곳에 오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그 재소자라고 하는 그런 그 깜빵에서 그 수감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되게 좀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조금 많은 경험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갇힌 자유를 잃은 인간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런 자유를 빼앗긴 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회 안에서도 똑같이 인간들의 이런 삶의 방식이 일어난다는 게 좀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거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갇힌 상태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 수감 생활을 견디는 그 태도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직장인의 삶,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이 깨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저는 생각보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 수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당연히 이제 좀 그런 선입견을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텐데, 물론 1차원적으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착하신 분인데 하는 분들을 제가 그 안에서 좀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위나 원인을 좀 많이 체크해보고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확률로 어렸을 때 어려웠던 가정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능성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이제 저랑 형 동생 하면서 아유 뭐 생활 어떠시냐 이렇게 얘기를 잘 주고 봤는데 이분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의 그 제목을 보면 뭐 살인, 뭐 강도, 살인 미수.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의 생활 습관하고는 그 저희한테 보여줬던 태도하고는 전혀 맞지 않던 그러한 죄명으로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좀 체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뭐 가정폭력에 노출이 돼 있다던가 좀 지독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던가 그러한 조금 본인들이 케어하지 못할, 본인들이 제어하지 못할,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그러한 과정 환경에 의해서 순간적인 그런 화라든지 순간적인 그러한 그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제어를 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저희 집안이 장사를 하면서 망한 집안이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너무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라는 좀 불만들을 가졌는데 적어도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고 또 그런 부모님들 통해서 어쨌든 제가 뭐 먹고 사는 데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지장은 없었는데 예, 그런 분들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그런 어쩔 수 없는 본인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셔가지고 그 사업하다 망하시면 이제 보통 그, 그 사기라는 제목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본인이 이제 빚더미에 오르시고 그다음에 가정 환경은 이러한 좀 어려움에 겪게 되면서 밖에 있는 와이프나 이제 자식들은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 가장인 남편은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불안한 환경들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기라는 제목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갇혀서 그 밖에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것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그분들한테 더 웃겼던 건 그분들의 이면을 보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되게 흔히 얘기하는 빵빵하게 가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생각했던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저희 집이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제가 조금 돈을 벌어서 부양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 제대를 앞두고 그러한 좀 상황들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내가 좋은 대학을 다시 가서 취직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내가 좀 성공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뭔가 일으켜 보려면 단순히 직장인이 아니라 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좀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까 이제 제가 동기라고 얘기했던 저희 집이 장사를 하다가 망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좀 장사를 해서 왜 우리 집이 망했는지, 왜 그때 우리가 장사를 못했는지에 대한 좀 공부를 더 해보고 이걸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좀 단순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너무 싫어서 제가 이제 원래 조금 되게 100kg가 넘는 거구의 남자였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한 30kg 정도의 제 몸무게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되게 날씬해지다 보니까 옷도 잘 맞고 이러면서 옷에 대한 흥미가 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쇼핑몰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두고 그거와 관련된 책과 그거에 관련된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제가 군 생활에 전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되게 많은 스토리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이 40분, 5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좀 움츠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쇼핑몰을 우선은 창업을 하게 되고 아주 보기 좋게 제대로 말아먹게 돼요. 그래서 쇼핑몰을 접고 나서 내가 외국에 공부를 한번 하러 갔다 와야겠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해외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호주로 워킹을 한번 갔다 와야겠다 하면서 제 친구의 소개로 인테리어 회사를 제가 알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인테리어 회사 치고는 되게 규모가 큰 회사였어요. 매출이 한 4, 500억 정도 되는 계열사도 또 몇 개 있고 인테리어를 하지만 공장도 가지고 있고 설계팀도 가지고 있고 시공팀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브랜드 회사에 제가 그 알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제 2사업으로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으로 나가려던 저의 인생의 방향을 돌립니다. 여기 프랜차이즈라는 것들을 배워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단순하게 알바 마인드를 버리고 그 회사에서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한 1, 2년의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은데요. 되게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승진이 되면서 그 회사의 임원급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이 커피 메가더라는 프랜차이즈 카페의 대표로서 제가 이 브랜드 매장을 맡게 됩니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매장을 좀 보시면은 저는 돈이 많은 회사라서 되게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되게 좋은 자리에 매장을 오픈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근교의 행주산성이라는 곳에 주차장까지 합치면 2, 300평이 넘는 그러한 매장을 오픈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오픈하시고 나서 이 매장을 맡으셨던 대표님께서는 엔지니어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경영이나 이러한 장사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약점을 좀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파견되어 나와가지고 이 매장을 좀 살리려는 그런 좀 특명을 받고 이 매장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사실은 이 커피 전문점이라는 매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다룰 줄 모르는 커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완전 생초보의 입장에서 이 매장을 맡게 돼요. 제가 이제 지금 커피 브랜드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커피 매장을 차리려는 꿈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제 커피 매장을 차리기 위해서 밟는 이 절차가 뭐냐면 커피를 먼저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커피 매장에서 일해보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고 나서 커피 매장을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본인만의 이러한 그 순서들을 정해셔서 오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꼭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커피에 대한 경험 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지만 사실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 하더라도 매장을 오픈하고 매장을 잘 되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매장 같은 경우는요, 월세가 한 5, 600 되는 정도의 매장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 매장을 제가 맡고 나서 3개월 만에 매출을 6배를 제가 올리게 돼요. 네, 그거에 대한 비결은 이제 아마 제가 추측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3개월 안에 매출이 6배가 늘면서 이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장의 소문은 커피가 맛있다라는 소문이 나고요. 이 근처에서 되게 유명한 이 매장이 되고 저는 이 근처에서 되게 유명한 인싸가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되게 재밌죠? 커피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커피 전문점을 맡아서 매출이 6배 뛰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푸드트럭부터 시작해서 이제 왔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장사에 대해서 조금 좋은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피 매장을 하지만 커피 전문가로서의 매장을 접한 게 아니라 장사적인 측면에서 이 매장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 전문점은 커피가 맛있어야 된다.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전부 다다. 라는 아주 기가 막힌 착각을 하고 이 매장을 창업을 하세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커피 전문점, 커피 맛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맛있어야 돼요. 음식점, 당연히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제가 장사를 하면서 무기가 되면요. 그게 결국은 매장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전화가 돼요. 제가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니까 앞으로 나가요. 비행기를 탔는데 하늘을 날아요. 거의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장사는요. 그 커피를 파시면 당연히 맛있어야 되고 음식을 파시면 당연히 맛있어야 된다는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위에 플러스가 있으셔야지 장사를 잘 하시는 거지 나는 커피를 잘하고 커피가 맛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단골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하루에 2, 3만 원도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여기는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물론 위치적으로 여기가 그 지도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찍고 와도 사실 잘 못 찾는 되게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전략을 취했냐면 어떻게든 손님이 오시면 이 손님이 무조건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사에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때 어떠한 것들을 자주 말씀드리냐면 간단하다.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을 내 20년 지기 친구가 오랜만에 방문한 느낌으로 이 손님을 맞아주면 이 손님은 단골이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0년 지기 절친이 저희 매장에 놀러 와요.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얘 왔으니까 얘한테 돈 어떻게든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나요? 보통은 안 그러시죠. 어떤 생각을 보통 가지시냐면 아낌없이 퍼줍니다. 왜? 내 20년 지기 절친이 왔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단골 손님도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와서 얼마를 결제했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 온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우면 이 손님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그 손님들은 여기 너무 괜찮아.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 이 손님들이 한 명을 더 데리고 오고요. 그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분에게 감동을 주면 그 사람들이 두 명을 데리고 오고 네 명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장이 장사가 잘 되게 돼요. 이거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매출이 대박이 나고서부터는 이 브랜드를 만드신 회장님께서 굉장히 신나시게 돼요. 그래서 회사로 출근을 안 하시고 자꾸 이 매장을 오셔서 흔히 얘기하는 장사에 방해를 넣게 됩니다. 이게 장사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매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지만 사실은 장사를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서로 간의 이런 지식의 차이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저보다 훨씬 상급자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윗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매장이 바빠 죽겠는데 이제 자꾸 오시니까 저는 그분을 또 맞이해야 되고 이 장사가 잘 되는 그 모습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손님들이 줄 서 있는데 자꾸 저를 불러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신다거나 좀 장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표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때쯤에 이 이제 회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6개월 만에 매출이 대박이 나서 지금은 굉장히 좀 궤도에 올랐지만 1년 동안의 적자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 이 매장의 재정 상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것들을 좀 꺼나가면서 이 매장을 살려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장님께 지금 이거 사실 적자를 많이 보셨는데 이거를 저한테 차라리 투자를 해주시고 제가 매달 금액을 드릴 테니 이 매장의 브랜드로 이제 매출이 잘 올랐으니 믿고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좀 분리시켜 주세요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 회장님께서는 승낙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투자자와 이제 저는 대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회장님께서 자꾸 흔히 얘기하는 이런 간섭들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참 성격이 좋지 못했던 게 그런 간섭들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선을 제가 좀 긋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린, 약속드린 제가 투자금을 드리는데 실제로 매출이 많이 올랐어도 적자를 감안하고 있었지만 저는 회장님에게 좀 많은 금액의 투자의 이익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마이너스를 감당할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매출은 더 많이 오르면서 그런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상회하게 되죠. 더 잘 되게 되니까 회장님과 저와의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매장에 있을 때 어떻게 일했냐면 어디 가서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제가 이 매장을 운영하는 2년의 시간 동안의 그러한 제 일하는 생활 패턴을 돌이켜 보면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잔 적이 없어요. 이 매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매장을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져서 매장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제가 생활하면서 이 매장의 매출을 올려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애정 어린 이 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2, 3년 동안 진짜 정말 죽어라 일하고 조금 저희 집의 삶이 나아지면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 중국 여행을 가족 여행을 갔다 오게 돼요. 갔다 왔는데 매장에서 제가 저희 직원에게 전화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네 번째 주제에 써 있죠. 첫 번째 사기 그리고 푸드트럭이라고 써놨죠. 매장에서 전화가 와서 직원이 전화 왔길래 무슨 일이냐 하고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인수하러 오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지? 그러면서 제가 그 당사자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회장님하고 얘기가 됐다고 매장을 인수인계를 받으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들은 게 없으니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회사에 전화를 걸죠. 전화를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바로 밑에서 관리하시는 부장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아직도 첫 마디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영훈아 미안하게 됐다. 그 한마디로 저는 이제 예상이 다 됐죠. 저랑 사실은 지분 계약을 하신 계약서가 그대로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순간 말을 듣지 않자 이 프랜차이즈 매장을 그냥 단순하게 다른 개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꽤 많이 컸고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억 단위가 이상이 됐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왜냐면 저는 지분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 상당 부분 제 금액이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으시기 위해서 법적인 것까지 준비하시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26, 7밖에 안 되는 이제 가사업 시작한, 사업도 아니죠. 사실은 장사 수준이었는데 그걸 한 청년이고 그분은 이미 직원이 100명이 넘는 400억대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장님이셨어요. 싸움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확실한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약서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나이도 젊고 만약에 내가 저 회장님이었다면 이렇게 패기만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에게 이 브랜드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쉽지 않다라는 제가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 저러한 좀 그 과감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분은 저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구나 라는 것들 제가 인정하고, 어쨌든 제가 키웠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 돈이 들어간 건 없지만 제가 키웠기 때문에 그래, 난 이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그냥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수인계 되게 깔끔하게 해주고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분도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복수는 내가 훨씬 더 잘 돼서 진짜 당신네 회사 내가 인수하거나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독한 마음만 갖고 이 제가 첫 번째 이 사기를 당하고 이제 치과 생활에 들어가요. 한 달 정도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2, 3년을 잠도 2-3시간밖에 안 잤다고 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커피를 아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장사를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 하고 커피를 모르고 돈은 없으니까 제가 유튜브, 구글, 네이버 뒤져가면서 커피를 혼자 공부했었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로스팅을 제가 혼자 독학으로 배웠고요. 그걸 넘어서 제가 로스팅 기계까지도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 정말 독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매장인데 뺏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시작해보자라는 걸 가지고 그때 저랑 같이 했던, 지금도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저희 부대표이자 저희 친한 친구와 이 푸드트럭과 함께 푸드트럭을 한번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심으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푸드트럭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 돈은 없어서 저 푸드트럭을 시작하신 분이 이 푸드트럭 시작해서 매장을 오픈을 하시고 그 매장이 벌써 2-3개, 또 되게 좋은, 그 당시에 이제 압구정, 광화문 이런 데 매장을 이제 이 푸드트럭을 통해서 오픈을 하신 분 거를 저희가 좀 사정사정해서 제가 인수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돈이 없어서 원래 인수한다고 찾아가 놓고서는 제가 빌었어요. 6개월만 저희한테 빌려달라. 제가 소정의 비용은 드릴 테니 6개월만 좀 저희 빌려주시고, 저희 나이대 청년이셨거든요. 6개월만 빌려주시고 제가 이걸로 좀 이런 있어서 한번 다시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흔쾌히 그걸 오케이 해주시고 이 푸드트럭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 가지고 되게 많은 곳 다녔어요. 막 남이섬도 가고, 막 진짜 그 돈 아끼려고 차에서 자고, 그런 식당 하시는 데 가서 10,000원, 5,000원 주고 씻고, 그리고 장사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남이섬이었나 제가 안면도나 헷갈리는데, 안면도에서 이 젊은 청년 2명이 이제 열심히 장사하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섰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뭐 원가 계산이라든지 얼마가 남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잠도 진짜 아끼려고 차에서 자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재료 빼고 뭐 하고 나니까 인당 가져가는 돈이 5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밑바닥부터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원가부터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푸드트럭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푸드트럭을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제가 되게 막 안에 머신도 넣고 되게 좀 예쁘게 해볼 생각을 했는데 되게 열악해요. 그나마 저는 좀 커피였는데 이렇게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음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차 안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이것들을 준비해오고 차에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 차를 끌고 다니면요, 엄청나게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장소점에서 피고 발전기 돌려서 하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단속하고. 그래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요 타이밍에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브랜드를 하면서 이 회장님의 그러한 조금 위험 기운을 제가 감지하고 그때 이제 제가 이 커피비지라는 브랜드, 즉 제 이름을 딴 브랜드를 가게를 런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으로 하면서 원래 돈을 좀 제대로 모아서 이렇게 푸드트럭 좀 모아서 빨리 이걸 런칭하자 했는데 도저히 푸드트럭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결론을 안고 이걸 통해서 조금씩 자본을 쌓으면서 어떻게든 좀 돈을 만들어서 제 매장을 오픈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매장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사실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이 매장을 오픈하는데 금액이 한 5천 원 정도가 들었는데 금액이 돈이 없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돈을 최대한 모으고 그건 턱없이 모자라서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집이 어려워서 저희 이모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 매장 오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장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시는 이 3D 장면이 그 당시 했던 건데 제가 전에 쇼핑몰을 했을 때 같이 일했던 친구랑 사실은 쇼핑몰이 끝나면서 연락이 끊겨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친구여서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친구였는데 저는 막연하게 내 매장을 차리고 내 브랜드를 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서 이 매장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무작정 연락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했더니 군사훈련 받고 뭐라 그러죠? 그 군대 안 가고 공익하는 거. 예. 공익으로 발령받았다고 하는 그 딱 나온 날에 제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래서 매장을 차려야 되니까 너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겠다 해서 그 친구 일하고 그 끝나는 시간에 같이 가서 뭐냐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커피디지라는 이름을 확정하고 제 브랜드 매장을 런칭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매장을 오픈해야지 하게 되는데 이 매장을 오픈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일화가 많아요. 이 매장을 오픈하러 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돈을 모아서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매장 계약한다고 하니까 저희 집 근처에다가 계약을 했거든요.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이 자리는 망할 자리라서 넌 죽어도 이 자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저는 또 약간 청개구리 습성이 있어서 그리고 어쨌든 돈은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허락 안 하셔도 저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라는 일념으로 이 매장을 무리하게 오픈을 하죠. 근데 이 매장을 오픈하면서 제가 이 매장 공사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치들을 진짜 다 하게 돼요. 뭐냐면 이제 지인 소개를 받아서 매장 이렇게 공사해야지 하고 일정 다 잡아놓고 매장을 들어가려고 하고 그 전날에 한번 매장에 가봤는데 매장이 이렇게 3칸짜리 매장이었는데 저희가 그중에 2칸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2칸과 나머지 칸의 경계선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분명히 경계선이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가서 하루 전날에 너무 황당해서 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주인이 이게 그 준공을 받기 위해서 벽을 약간 그 설계, 그러니까 신고된 설계 도면과 그 준공을 받고 나서 벽을 다시 때려 부시고 이 벽을 다시 세워서 만들었는데 막상 제가 계약을 해서 다시 오픈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것들이 좀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하루 전날에 벽을 부시고 매장에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2칸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가게의 벽이 저희 매장의 유리창을 침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나온 거죠. 제가 사진은 없는데 주인한테 따졌더니 주인이 또 한다는 얘기가 미안하게 됐대요 또.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저한테는 이 매장을 보여주시고 계약을 하자 그러놓고서는 계약하고 집까지 하고 내가 공사 일정까지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벽을 부시고 미안하다는 말이 됐냐 그런데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당신이 법적인 문제를 네가 책임질 거냐. 저 봉지다가 아니 아저씨 사장님 이거 사기다 엄연히 따지면 저한테 보여준 건 이렇게 보여주고 공사하루 전날에 이걸 벽을 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엄연히 사기 아니냐. 그렇게 완전 말다툼을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게 맞았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 사람 구슬려서 이 매장을 오픈하는 길로 가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싸워선 답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사실 제가 잘못한 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없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어르신인데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한데 사장님 생각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냐. 그래서 다시 타일러 가지고 1년 뒤에 월세를 다시 조금 올린다는 조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매장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웃긴 게 이 매장에 전기도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공사팀 다 들여보냈더니
예, 전기가 안 들어서 공사가 안 되는 과정도 겪었고요. 이미 일정을 빼놔서 했는데 공사가 딜레이가 걸리면서 공사 일정도 미뤄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또 초과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신고하러 갔는데 또 이 중에 한 칸이 또 약간 장사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신고가 돼 있어서 또 사업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매장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낼 수 있는 공간인지 전기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위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는 또 되게 중요한 경험치가 됩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이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 좀 추격적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보다 사실 더 재밌는 얘기는 이 다음이 시작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내부의 전경에 제가 3DC한 잡은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 또 할 얘기 많은데 이거는 시간이 짧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가 이제 매장 공사를 진행했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사진을 남기는 습관들이 아직까지도 별로 없는 편이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다행히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매장을 좀 이렇게 진행했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로 오픈했던 제 첫 번째 1호점 매장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진 보니까 저도 좀 새록새록하네요. 네. 매장은 10평 정도 되는 매장이었고요. 사실은 이 매장이 10.5평, 10.1평 막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매장에 동네 구석이 있었어요. 엄청 구석에. 그래서 사실 이 매장을 오픈했을 때 저희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진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난 여기 사장이 무슨 머리에 총 맞은 사람인 줄 알았다. 미쳤다고 이런 자리에 매장을 오픈하냐 할 정도로 위치적으로는 사실 되게 안 좋은 자리였어요. 실제로 매출도 하루에 한 2, 3만 원씩 밖에 안 올라왔어요. 여기가 월세가 제가 첫 시작이 기억이 맞다면 150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루에 2, 3만 원 팔면 거의 이제 인건비 치고 뭐 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너스 한 500 정도 되는 매장이었어요. 멘붕 오죠. 저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투자금 들이면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푸드트럭 하면서 진짜 막 잠도 아껴가면서 그러고 있고 이 매장은 또 했는데 하루 매출 2, 3만씩 나와서 하루에 제가 아침 7시 반에 오픈해서 밤 11시까지 혼자 매장을 지키는데 멘붕이 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진짜 무슨 거의 뭐 드라마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가 공존한다가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되게 정말 제가 마음에 와닿는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 대표님, 그러니까 그 회장님과 결발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그 회사에게 좋은 일, 어차피 이렇게 저를 쫓아낼 사람이었다면 그 회사에만 좋은 역할을 했겠죠. 어쨌든 제가 제 브랜드를 차리게 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어찌됐든 제가 제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그 재능을 알게 해주고 그 기회들을 제공해 주신 분이었죠. 이번에는 또 어떻게 오게 되냐면 매장 매출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당장 매출은 올려야겠고 제가 마이너스는 볼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수입 창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새로운 수입 창출을 위해서 이걸 놔두고 새로운 부업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 지금 당장에서 수익이 나올 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방향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야지 제가 쏟는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아져요. 그래야지 제가 커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이거는 당장 수익이 안 나니까 일단 딴 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거 메꿔야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면요. 제 전문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매장에 매출이 안 올라오니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조금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커피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커피 교육을 해본 적도 없고 커피 공부를 물론 많이 해서 좀 지식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교육을 해서 한다? 이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저는 마이너스 몇백을 보는 매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야죠. 그래서 이 매장에서 교육장이 따로 없으니까 저는 이 실전 매장, 실전 교육이라는 타이틀 아래 매장 내에서 직접 매장 그 커피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조그만 매장을 하는 사람이 그것도 젊은 친구가 무슨 커피적인 전문성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배너를 만들고 나서 일단 저희 이모, 그다음에 지인들 모아놓고 앉혀놓고 공짜로 커피 교육을 시작해요.
돈을 일단 받는 척하고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매장에서 한가운데서 뭐 10평밖에 안 되니까 뭐 한가운데도 아니에요. 그냥 두 테이블 차지하고 있으면 매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커피 교육을 진행을 하니까 손님들이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는 실전형 커피 교육이다. 이런 그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커피를 알려주는 정말 이건 실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교육을 내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 제가 그런 교육협회에 조인해가지고 자격증도 발급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아가지고 커피 교육 진행하고 제 사비 원래 그 자격증 발급할 때 돈 들거든요. 제 사비 들여가지고 자격증 발급해드려서 이분들을 단골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소문을 내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와 여기 커피 교육 잘한다. 근데 저도 또 이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커피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설명을 잘 못하는데 이것들을 자꾸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 내가 정리가 돼서 오히려 제 커피 지식이 약간 체계화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커피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성행했냐면 아침, 점심, 저녁 풀로 돌아가가지고요. 이 커피 교육으로만 제가 현금 수입이 한 5, 600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근데 교육하면서 너무 진이 빠지니까 와, 진짜 집에 가면 항상 녹초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거의 매장에서 7시 반부터 밤 11시 반까지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어느 날 매장에 되게 자주 오시는 되게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청년 이리 와봐 앉아봐 하더니 저보고 아니 이렇게 이 나이 때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뭐 평범한 청구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자기 얘기를 좀 들려줄 수는 없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데없는 저희 단골이긴 한데 손님이 갑자기 제 얘기를 들려달라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근데 저도 좀 뭔가 좀 이상한 걸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살아왔던 얘기, 이렇게 했게 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렸어요. 근데 뭐 제가 정말 겪은 일이다 보니까 좀 많은 안타까움을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뜻밖의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나이가 좀 많이 있고, 내가 아들은 없고 딸은 있는데, 막 결혼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을 보니까 뭔가 옛날에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난다. 근데 내가 사실 지금 잠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매장에서 일하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면서 내가 얘기를 꺼내는 건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이 와서 내가 킹이 될 수는 없다. 근데 킹 메이커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청년이 내가 보니까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단순하게 이 매장은 뭐 잘 먹고 잘 돼야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꿈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청년한테는 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조금 투자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라고 뜻밖의 제안을 저한테 해주시게 됩니다. 만화 같은 일이죠. 영화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뭔 일이지? 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제가 일단 생각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요. 어쨌든 저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제 꿈이었고 제 브랜드를 오픈을 했고 그래도 겨우 이제 자리가 잡아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인생의 기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제가 이제 좀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매장 2개를 차릴 수 있는 돈을 생각해보고 금액을 3억 정도로 좀 함축을 해서 과연 3억을 줄까라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냥 3억 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이렇게 해서 매장에 은평구에 매장 2개를 더 오픈해서 은평구에서 시작하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거짓말처럼요. 그 자리에서 아무런 서류도 안 쓰시고요. 제 계좌에 금액을 쌓아주셨어요. 3억을. 되게 신기하신 분이죠. 사실 지금까지도 되게 은희로 하고 영주 때 인사드리고 제가 이자도 계속 드리면서 이제 정말 친한 뭐 저희 어머니랑 이제 친한 친구가 되셔가지고 관계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훗날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때 오히려 제가 좀 역으로 도와드리고 금액적인 건 아니시고요. 재밌는 건 그분은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은 노인 그 아주 할머니셨는데 진짜로 그냥 현금 자산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저한테 뭔가 또 요구하셨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제가 상환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네가 떼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진짜 뭔가를 바래서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이자를 좀 계산을 해서 매달 드리면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인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 근처에 응암본점이라고 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제 본점을 한 80평 정도 되는 매장을 하나 오픈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 집 근처에 제가 다녔던 중학교 앞에 또 매장을 하나 오픈을 하게 돼요. 이때는 아무래도 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이 매장 두 개를 더 오픈하면서 은평구에서 세 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저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막연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그러한 친구였는데 이때 또 다른 괴인인 저희 본부장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저희 매장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서 이 매장을 양도양수를 하시려고 오셨다가 저의 가능성을 보시고 자기는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을 하는 사람인데 이 브랜드가 너무 자기가 봤을 때는 당신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한번 프랜차이즈로 키워보자. 어떠냐? 라면 저는 뭐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실제로 그분이 이제 여기서 얼마 전에 강의도 하셨는데 그때 14년도부터 이어진 인연이 지금부터 이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매장 개수를 넓힐 수 있는 정말 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근데 사실 이 매장이 세 개가 되면서 저희는 되게 바빠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캐파는 넘어섰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 브랜드를 차리게 도와줬던 그 친구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 오랜 친구였던 또 다른 친구를 또 같이 영입해서 이 세 명이서 진짜로 와,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원두 나르고요. 뭐 로스팅 할 공간도 없어. 로스팅기 옮겨다니면서 매장 앞에서 진짜 막 로스팅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쇼를 해서 진짜 세 명 다 7시 반 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12시, 막 1시까지 일하고 그 디자이너 친구였던 친구는 매장 오픈을 하고 마감 치고 새벽에 들어와서 디자인하고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졸아서 사고 난 적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또 그 와중에 네가 지금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냐 빨리 와서 일 안 하냐 그런 진짜 말도 안 되게 저희 세 명이서 그렇게 스케줄 돌리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벌써 2015년도, 16년도의 일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매장이 원래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 매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웃긴 게 매장 하나를 가지게 되니까 세 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매장이 세 개가 됐죠. 매장이 세 개가 되면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매장 세 개로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 삶은 그렇게 여유가 생기지도 않고 일은 일대로 바쁘고 얼굴은 얼굴대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생각했던 게 매장 10개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는 제가 내용을 담지는 않았지만 한 1, 2년 뒤에 제가 매장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은평구에서는 진짜 뭐 재벌이 됐다 이런 소문이 들 정도로 그런 규모를 키우게 되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제가 겪는 삶을 돌이켜 보니 뭔가 매장 개수라든지 돈적인 거라든지 이런 그 매출에 의해서 오는 행복감들은 제가 전혀 느낄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조금 제가 다시 이 장사를 시작했던 이제 초기의 마인드를 다시금 되새김하면서 그 노하우를 다시 녹여서 제 네 번째 매장인 신촌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가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는요, 아까 보셨던 제 첫 번째 매장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리뉴얼 오픈했어요. 건물주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월세를 또 올리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분들 대단하신 분 같은데 과감하게 그 매장을 접고 그 근처에 제가 70평짜리 매장을 얻어서 아까 보셨던 인테리어랑은 좀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버전 2의 버전으로 제가 한 2개월 전에 한 70평 정도 되는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재밌는 건요. 제가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작년에 한 10억 정도를 넘게 날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영 매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월세가 3, 4천짜리 매장을 운영도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들 거의 다 날렸는데 그렇게 제가 죽어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좀 전 다시 또 사업적인 그런 버전업이 필요했고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쌓아왔던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이 매장에 자리를 봤는데 제가 너무 오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같이 이제 사업하면서 알게 된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형, 친형이 아니면 형, 나 진짜 이거 매장 오픈해야 되는데 한 1억 5천 들 것 같아. 모르겠고 형 1억 5천 어떻게 구해와줘. 불 끊었어요. 예, 그냥 저랑 그냥 친한 형님이세요. 같이 그냥 마케팅 회사 하시는 형님인데 근데 그 형님이 야, 무슨 갑자기 1억 5천을 얘기하더니 저녁인가에 전화 오셔가지고 1억 5천 구했다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다가 이 최근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소개는 거창하게 매장 21개 있고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저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돈을 많이 날렸고, 사실 지금도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인맥이 아닙니다. 제 진심을 하는 그 사업적인 것들을 본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꼭 위기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좀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이 매장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좀 주먹구시로 운영되던 매장들의 틀을 법인 형태로 하면서 좀 저시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틀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로스팅도 공장을 새로 개혁하면서 새로 이제 로스팅 공장을 예, 이전하는 또 그러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자금적인 부분이나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시간들이 있고 그런 위기들을 통해서 많은 기회들이 나타났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작년에 10억을 날렸던 몇 억을 날렸던 그거에 상관없이 저는 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저의 프랜차이즈의 동기를 위해서 사실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 장사꾼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푸드트럭을 하면서 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되게 짧게 드렸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냐마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좀 추겨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전달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좀 기회가 된다면 저를 또 실제로 만나보게 된다면 많은 얘기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거고요. 지금도 많이 겪고 계실 거고요. 근데 결국에 제가 보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결국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200만 원을 벌었다 좋아할 게 아니라요. 100만 원을 잃든 몇 억을 잃든 상관없이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크기가 커지고요. 예전에 100만 원 때문에 힘들었다면 지금 100만 원 갖고 힘들지 않아요. 대신 1억 갖고 힘들겠죠. 근데 제가 아마 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1억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한 10억, 20억이 힘들겠죠. 그게 저는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뭔가를 배우면서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면서 그 과정이 꽃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힘든 길이거든요. 그 과정들을 어떻게든 밟고 이겨내고 하다 보니 그 진심을 봐왔던 주변에 좋은 기인들이 등장하고 그런 위기를 통해서 다시 기회가 오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이러한 얘기들을 조금 공감하신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셔서 언젠가 저희가 이 프랜차이즈 업계 또 외식 업계를 바꾸는 그러한 좀 주역들이 돼서 좀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 장사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들 들려드렸고요. 혹시 길 가다가 저희 브랜드를 본다면 저희 그래도 서울에 또 곳곳에 몇 군데 있거든요. 반갑게 저희 매장 찾아주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로 여러분들에게 좀 커피를 대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멋있는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